예,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전 시간에 문제 10번까지 풀었죠. 바로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무엇을 물어보나 보자. 이산탄소 농도와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산탄소 농도와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이산탄소 포화점은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소모 속도와 같아지는 이산탄소 농도이다. 포화. 여기서부터 보면 알지 우리가. 포화됐다는 거죠. 근데 뭐야 여기서 지금 지문은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소모 속도가 같아진다.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죠. 우리가 보상점. 포화는 이제 꽉 찼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다. 이거는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2번. 식물이 광포화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적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면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그렇죠. 3번.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대한다. 아니죠. 봐, 밑에 써놨죠.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나. 어느 농도에 도달하면 이산탄소 농도가 그 이상 높아지더라도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계속 증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는 계속 증대하지 않고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증대하지 않고 어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이산탄소 보상점은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야? 이거는 포화점이죠. 포화됐다. 포화점이라는 얘기야. 포화점. 이산탄소 보상점이 아니라 이산탄소 포화점.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야.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때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산탄소 포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2번.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니까 콩에서 굴락의 수광태세가 좋고 밀식 적응성이 높은 초형 조건. 콩에서 굴락의 수광태세가 좋고 밀식 적응성이 높은 초형 조건. 이상적인 초형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거겠네. 초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상적인 초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콩에서 굴락의 수광태세가 좋고 수광태세는 뭐라 했어? 쉽게 생각하면 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 했죠. 그렇죠? 어떤 자세일 적에 광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모양이어야지 이상적인 초형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이야. 해당하지 않는 것이야. 콩을 예를 들어줬어. 콩. 1번. 가지를 적게 치고 가지가 짧다. 옳은 얘기다. 그 다음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되지 않는다. 키가 크지만 도복이 안 되는 것이 좋다. 키가 크지만 도복이 안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도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복은 쓰러짐이죠.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또 저렇게 쓰러지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 비바람에 쓰러지면 우리가 수발화가 일어나죠. 수발화 현상이 발생했죠. 그 땅에 붙은 그 부분에서 젖어 있는 부분에서 이삭이 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발화라 그랬죠. 그 다음 3번 잎이 작고 가늘며 이거는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나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입자루가 짧고 일어선다. 입자루가 짧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입자루가 짧고 일어선다. 고추 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어선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다. 4번
꼬투리가 원죽에 많이 달리고 밑에까지 착생한다. 이것이 콩의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뭐야? 콩의 이상적인 초형이라는 얘기죠. 이상적인 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벼도 봤고 옥수수도 보고 했죠.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광태세에서 이상적인 초형은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13번. 13번 문제. 재배시설의 유리온실 지붕 모양이 아닌 것은 이건 어디야? 재배기술에서 나온 거네. 그렇죠? 재배시설의 유리온실 지붕 모양이 아닌 것은 우리가 시설에서 피복 자재에 따라서 잠시만요. 피복제에 따라서 시설에서는 피복제에 따라 저렇게 유리온실과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플라스틱 하우스. 우리가 플라스틱 하우스를 뭐라고도 얘기를 했죠? 비닐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백색 이게 쫙 처음에 비닐하우스 많이 생겼을 적에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플라스틱 하우스와 유리온실은 이런 피복제에 따라 다른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 여기 그림을 보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외지붕형, 그 다음에 쓰리쿼터형, 양지붕형, 벨로형, 그 다음에 연동형, 둥근 지붕형. 이것은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형이라든가 터널형이라든가 아치형 이렇게 요거는 뭐야? 유리온실. 유리를 사용한 거야. 그 다음에 아치형, 지붕형, 지붕형 하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터널형 하우스. 이거는 뭐야? 다 플라스틱 하우스라는 얘기죠. 플라스틱 하우스, 비닐 하우스. 이게 종류란 얘기죠. 그래서 유리온실 지붕 모양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아치형이다. 아치형. 아시겠죠? 뭐 이런 문제는 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야 되겠죠. 유리온실 지붕 모양. 자, 14번. 작물 종류의 휴면타파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휴면타파 재배 기술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휴면타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 휴면타파법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휴면타파. 경실의 휴면타파법 볼 적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진탕 처리를 한다든가 진한 황산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 벼에서는 화곡류의 발화촉진법은 이렇게 50도에서 4, 5일간 보관하면 휴면이 타파된다. 이건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스위트 클로버는 분당 100회씩 10분간 진탕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위트 클로버는 분당 180회씩이라고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뭐 1초간 뭐야 3회. 그러니까 뭐야 1분이면 60이고 30에 180이죠.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도 있더란 얘기지. 스위트 클로버는 분당 180회씩 10분간 진탕 처리한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휴면타파법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어? 가장 많이 봤던 게 종피 파상법이 있었죠. 여기다 쓸까요? 종피 파상법. 종피 파상법은 뭐야? 종자. 그 자운형과 같은 종자를 고운 모래와 혼합을 해서 이렇게 절구에 찧어서 종피에 상처를 내서 파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피 파상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진한 황산 처리. 진한 황산 처리를 한다든가 또 여기서 나오는 진탕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도로서 온도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질산염 처리, 질산염 처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휴면을 타파하고 발화를 촉진하는 거죠. 발화를 촉진한다. 특히 이런 것은 경실의 휴면 타파법이다. 이거는 경실의 딱딱한 종자라 이제 경실의 휴면 타파법이다. 그래서 화곡류 같은 경우에 화곡류의 발화 촉진법은 이렇게 변은 50도에서 4, 5일간 교관해서 휴면을 타파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레드클로버는 진화 황산을 15분간 처리한다. 진탕 처리, 그 다음 진화 황산 처리 이런 것들을 해.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감자와 양파는 2 ppm 정도의 MH 수용액이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감자의 휴면 타파법이 있죠. 감자의 휴면 타파법. 이사고 있을까? 감자의 휴면 타파법. 이 색이 더 잘 보이겠다 보니까 그쵸? 얘 하늘색보다 이 색이 더 잘 보이네. 그죠? 그래서 감자의 휴면 타파법은 뭐야? 절단을 해서 감자를 절단을 해서 2 ppm 정도의 지베렐린 수용액이에요. 지베렐린 수용액에 처리를 함으로써 휴면을 타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야? MH 수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MH 수용액은 뭐야? MH 수용액은 그 뒤에 보면 교재 뒤에 보면 어떤 게 나왔어요? 약제 처리, 휴면 연장과 발화 억제. 얘는 휴면을 연장하는 게 타파가 아니라 휴면을 연장하고요. 휴면 연장과 그다음에 뭐야? 발화를 억제한다. 발화를 억제할 적에 저렇게 감자와 양파의 그 MH 수용액에 처리를 한다. 그것은 어떤 효과? 휴면을 연장하고 발화를 억제하는 때 쓰는 약제 처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 14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휴면 타파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배 기술에서 휴면에 대해서 휴면 타파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경실의 휴면 타파법에는 종피 파상법이라든가 진한 황산 처리를 한다든가 진탕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도 처리를 한다든가 질산염 처리를 함으로써 경실의 휴면을 타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피 파상법을 많이 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운형과 같은 그런 종자들을 모래와 고모래와 혼합을 해서 절개 놓고 찧어서 종피에 상처를 내서 이제 파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피 파상법이라 그런다 라고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작물의 요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제 수분 환경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작물의 요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거는 수분 환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재배 환경 중에서도 수분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1번. 대체로 요수량이 적은 작물이 건조한 토양과 한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2번. 작물의 생체 중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요수량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서 뭐야? 생체 중이 아니라 건물이죠. 건물이 뭐야? 말을 짜자. 마른 거지. 마른 식물. 마른 거. 작물의 생체 중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이 아니고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우리가 요수량이라 그랬죠. 그 다음 3번. 그럼 얘는 틀린 얘기네. 그치? 그 다음 3번. 증상계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증상능률과 같은 개념의 뜻으로 사용된 증상능률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일정량의 수분을 증산하여 축적된 건물량을 우리가 증산능률이라고 하는데 이 증산능률은 요수량, 증상계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요수량과 증상계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무엇이? 증산 능률이. 그러면 여기서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을 우리가 증산계수, 1g을 소비된 증산량, 여기서는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은 증산계수라고 하고, 수분 소비량이 거의 전부가 증산, 그렇죠? 수분이 소비되는 것은 증산이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분 소비량이 거의 전부가 증산량이므로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의어로 사용된다.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증산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 근데 이 증산이라는 것은 그 수분 소비량은 거의 증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증산 능률은 요수량과 증산계수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왜? 증산 능률이라는 것은 일정량의 수분이 증산하여 축적된 건물량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이제 수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벌써 15번, 20문제 중에서 15번 문제까지 풀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보자. 16번 문제. 광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광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광호흡은 뭐야? 광환경에서 출제가 된 거죠. 이번에도 재배 환경 중에서 그 광환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광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광이 강하고 고온일 때 C3 식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렇죠? C3 식물에서 광호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광호흡은 이렇게 C3 식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어떤 조건에서? 고온이나 강한 빛이나 이산탄소가 낮고 산소 농도가 높을 때 광호흡은 잘 일어난다. 그래서 광호흡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이렇게 고온과 강한 빛과 이산탄소가 낮고 산소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잘 일어난다. 어디서? C3 식물에서 광호흡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건조에 강한 CAM 식물은 주로 밤에 광호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주 자세하게 써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광호흡은 C3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온과 강한 빛 조건에서 이산탄소 농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한여름에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광호흡 때문이다. 광호흡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광호흡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호흡에 의한 비효율성 극복이 뭐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C4 식물과 CA 식물이 갖고 있는 C4 회로와 CAM 회로가 그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4 회로와 CAM 회로가 이용되고 있더라. 이것은 광호흡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CAM 식물은 광호흡은 언제 관찰이 되냐? 정오 후에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C3 식물, C4 식물, CAM 식물의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문제도 여러 문제 풀어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는 아니고 그 다음 3번 기온이 높고 건조하여 기공이 닫혔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광호흡이 증가하고 탄산가스 흡수는 억제되더라.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산탄소 농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을 때 광호흡은 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광환경, 재배 환경 중에서 광환경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한번 보자. 17번. 작물의 무병주를
위한 무병주, 병이 없는 거죠. 작물의 무병주를 얻기 위한 조직 배양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조직 배양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직 배양. 자, 1번. 유관 속 조직이 미발달된 작품의 생장점을 이용하면 감염률이 낮아 유리하더라. 그렇겠죠. 유리하더라. 그 다음에 조직 배양한 바이러스 무병주를 포장해서 재배하면 재감염이 되므로 일정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풀이에서 보면, 문제 풀이에서 보면 이걸 일정 주기로 교체할 적에 딸기는 몇 년마다 교체한다라는 것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영양 번식 식물보다 종자 번식 식물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된다. 종자 식물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더 심하다? 아니죠. 바이러스 문제는 뭐야? 영양 번식 식물에서 더 심하죠. 그래서 영양 번식에서는 뭐야? 바이러스 풀이묘, 바이러스 무병묘를 육성해야 되겠죠. 육성한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이야기다. 영양 번식 식물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배양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기내에서 증식한 재료의 조직을 이용하면 페놀 물질 발생이 적어 무병주 확보에 유리하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 배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렸는데, 조직 배양이란 식물의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 이러한 것들은 영양 배지가 들은 기내에서 배양하여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배양 기술을 우리가 배양 기술을 우리가 조직 배양이라고 얘기를 한다. 밑에서 보는 것처럼 영양 번식 식물에서 바이러스 프리묘, 바이러스 무병묘를 육성할 수 있다. 무엇이? 조직 배양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 프리묘를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종자 번식 식물보다 영양 번식 식물에서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18번으로 갑시다. 18번 문제 보자. 감수 분열을 통한 화분과 배낭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감수 분열에 대한 화분과 배낭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보자. 18번. 여기서 보면 배낭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거쳐 체세포 분열을 거쳐 배낭으로 성숙을 한다. 이거는 여기 보면 이 배낭을 형성하는 것, 화분을 형성하는 것을 제가 모식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모식도를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낭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거쳐서 배낭으로 성숙한다. 그 다음 배낭모 세포에서 만들어진 3개의 반수체 배낭세포 중에 1개는 태화하고 어떻게? 여기서 보면 3개 이렇게 3개는 태화하고 여기서 보면 이 3개는 태화하고 요 1개만 요거만 살아남는 거죠. 하나만 살아남는다. 요 배낭세포 중에서 이 4개가 있죠. 배낭세포 이렇게 3개는 태화되고 1개만 살아남고 이렇게 3번의 유사분열, 1번 유사분열, 2번, 3번 유사분열을 3번 하자. 보니까 요거 하나 살아남은 게 유사분열을 하니까 유사분열이 뭐야?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유사분열이라고 그랬죠. 체세포 분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유사분열을 함으로써 2개가 되고 2개가 다시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해서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4개가 8개가 되죠. 8개. 그렇죠? 8개가 되더라. 8개. 그래서 8개 되면 이게 뭐였었어? 항시 제가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웃었던 거 있지? 어디다 그려야 되나?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뭐야? 이게 애기의 얼굴이라 있지? 애기의 얼굴로 생각하고 이렇게 8개가 지금 생겼잖아요. 세세포 분열을 3번 함으로써 1개 배낭세포 중에 3개는 태화하고 1개만 남은 것이 1개가 다시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해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된 거야. 지금 8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3개 그 다음에 어떤 색으로 할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주잖아.
그리고 다른 색으로 뭐가 좋을까? 좀 잘 보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게 뭐야? 여러분 그림 그리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리니까 기억이 나지. 여기서 8개에서 저렇게 배낭 세포 중에 3개는 태하고 1개만 남았어. 그래서 1개가 체세포 분열해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됐어. 3번의 체세포 분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뭐야? 8개가 이거는 뭐였어? 반족세포였잖아. 이게 지금 안 보일까 봐 여기다가 우리가 하던 식으로 반족세포. 반족세포가 몇 개 있어? 3N이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였어? 이게 콧구멍 2개라 했지. 콧구멍 2개는 뭐야? 극핵이었지. 극핵은 뭐야? 2N이었지. 2개니까. 그 다음 이 하나는 뭐야? 빨간 거. 얘는 뭐겠어? 기억나요? 이 그림? 이거 뭐야? 무엇일까요? 얘는 난세포라 했지. 난세포. 남세포는 몇 개 있어 지금? 하나가 있네. 그럼 N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 얘는 뭐였어? 얘 2개는 뭐야? 조세포였잖아. 조세포는 몇 개? 2개. 2N. 그래서 3개, 4개, 5, 6, 7, 8개. 그 8개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2개가 내려와서 하나는 정자죠. 이게 이제 정핵이라 이제 정핵. 그래서 이 정핵 하나가 N이 어떻게 난세포와 결합을 해서 난세포와 결합을 해서 뭐야? 2N이 됐지. 그치? 뭐야?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정핵 하나가 더해서 요거 극핵하고 결합을 하는 거지. 극핵하고 결합을 해서 극핵이 몇 개 있어? 2개. 그럼 이게 3N이네. 3N이 뭐야? 배유지. 그치?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뭐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얘를 중복수정이라 그랬지. 그치? 중복수정. 우리가 이거 어린아이로 보면 된다 해서 머리카락이 3개이고 콧구멍이 2개고 이빨이 3개 난 거야. 근데 위에는 반족세포, 극핵, 조세포, 난세포. 나중에 이 반족세포하고 조세포는 어떻게 돼? 퇴화돼서 없어지지. 그쵸?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면 배낭세포는 3번의 체세포 분열을 거쳐서 배낭으로 성숙한다. 그쵸? 이렇게 배낭으로 성숙을 한 거야. 얘 배낭으로 성숙을 한 거야. 얘가 배낭. 그쵸? 이거는 얘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배낭모세포에 만들어진 4개 반수의 배낭세포 중에서 3개는 퇴화하고 1개는 살아남는다. 맞는 얘기네. 그래서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을 마친 화분세포는 화분으로 성숙하면서 2개의 정세포와 여기서 보면 2개의 정세포와 화분간 세포를 형성을 하더라. 뭐야? 화분이잖아요. 화분세포는 화분을 성숙하면서 2개의 정세포와 화분간 세포를 형성한다. 이 설명을 여기 배낭 형성과 화분 형성에 대해서 거기다 문제풀이에다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생식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거쳐서 만들어진 4개의 딸세포는 염색체 구성과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데 유전자 조성이 서로 다르죠.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지가 않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은 제1감수 분열 과정에서 동일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다 쓸까? 얘네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4번이 왜 동일하지 않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쓸까? 이거 잘 보이네. 제1감수 분열 때 제1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교차가 일어나죠. 교차와 그 다음에 무작위 배결에 의해서 유전자 재조합. 무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교차와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조종이 다르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생식물 세포와 감수 분열을 거쳐서 만든 4개의 딸 세포는 염색체 구성과 유전자형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제일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의 교차와 이런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어린이 얼굴을 또 그려보게 되었네요. 저 8개의 핵, 8개의 핵에는 반족세포, 극핵, 난세포, 조세포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중복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배낭 문제, 배낭 형성 문제라든가 화분 형성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연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 문제도 쉽게 작물의 유전성이죠. 파트 4에서 그 화분 형성, 배낭 형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는 무엇인가 보자. 19번.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무기원소의 주요 기능으로 생육에 필요한 무기원소. 필수원소냐 필요한 무기원소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몰리브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토양 환경에서 무기원소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 1번 기억. 1번이 아니라 기억이네요. 기억. 삼투압 조절과 단백질 대사의 효소 기능에 관여한다. 삼투압 조절과 단백질 대사 효소의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철이 아니고 칼륨이더라. 그 다음 칼슘. 세포 분열에 관여하고, 그죠? 세포 분열에 관여하고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뭐가? 칼슘이. 칼슘. 그 다음 칼륨. 호흡이나 광합성, 질소고정 관련 효소 등의 구성 성분이다. 얘는 철에 대한 주요 기능을 설명해 놨네요. 그 다음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고 많은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것 마그네슘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 몰리브덴.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에 관여하고 질소 대사 등에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뭐야? 지금 칼륨과 철의 설명이 바뀐 얘기네. 그렇죠? 그 다음은 뭐야? 이거 틀린 거고 기억하고 칼륨하고 빼면 되겠네. 기억 빼고 디귿 빼고 기억 빼고 디귿 빼고 하니까 답은 4번만 남았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무기원소의 주요 기능도 가끔 출제가 되죠. 또 어떤 게 출제가 돼? 결핍 증상이라든가 과인 증상. 과인 증상보다는 우리가 결핍 증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비필수 원소. 비필수 원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몇 번 출제가 됐죠. 비필수 원소 중에서 특히 뭐야? 규소. 규소는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벼의 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규소.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양 환경에서 이렇게 무기원소에 대한 문제가 19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기억 빼고 디귿 빼니까 다 끝나버리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맞췄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는 무엇이 출제되었나 보자. 20번 문제를 보니까 라지비와 스몰 a, 스몰 b와 스몰 b를 교배하여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얻는 과정에서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독립유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유전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지 않은 것. 잠깐만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 그래서 독립유전. 독립유전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연관이죠. 독립유전과 연관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야? 배우자는 네 가지로 형성된다. 어떻게 형성이 되냐? 네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독립유전에서는 이렇게 배우자가 네 가지로 형성이 된다.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오나? 라지 A, 라지 B 대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는 1대1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배우자 네 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해서 1대1로 분리가 되더라. 그리고 분리된 유전자 중에 라지 A와 라지 B,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스몰 B는 재조합형이다. 그리고 전체 배우자 중에서 재조합형이 50%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재조합형과 양친형은 모두가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3번이 뭔가 보자. 분리된 배우자 중 라지 A와 스몰 A,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는 재조합형이다 그랬죠.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볼까?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독립 유전의 경우 배우자 네 가지가 형성되고 배우자는 네 가지가 형성되고 라지 A, 라지 B 대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대 스몰 A, 스몰 B는 1대1로 분류가 된다. 네 가지 배우자는 네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라지 A, 라지 B 대 라지 A, 스몰 B 대 스몰 A, 라지 B 대 스몰 A, 스몰 B는 1대1로 분류가 되더라. 분류가 되고 그리고 분리된 배우자 중 라지 A, 스몰 B, 라지 A와 라지 B, 스몰 A와 스몰 B는 양친형과 같은 거죠. 양친형과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형이므로 이거는 어떻게 됐어? 얘는 어떻게? 양친형이다. 양친형.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라지 A와 스몰 B, 스몰 A와 라지 B. 얘는 뭐야? 얘는 뭐냐? 재조합형이다. 그래서 뭐야? 여기서 라지 A와 라지 B, 스몰 A, 수변은 재조합형이 아니라 양친형이라는 거지. 양친형은 뭐야? 양친과 같은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얘는 양친형이다. 그리고 전체 배우자 중 재조합형이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양친형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독립유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는 네 가지로 형성되고 라지 A, 스몰 B 대 라지 A, 스몰 B 대 스몰 A, 라지 B 대 스몰 A, 스몰 B는 1대1로 분리가 되고 분리된 배우자 중 라지 A, B와 스몰 A, 스몰 B는 양친형이고 라지 A와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와 라지 B는 재조합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 배우자 중에서 재조합형이 50% 그리고 양친형이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서 20번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 조금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앞서 봤던 문제보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봤을 적에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에서 뭐야? 파트 1은 이제 재배개설, 그쵸? 재배개설. 그 다음에 재배환경. 그쵸? 그 다음 3파트는 뭐였어? 재배기술. 그 다음에 4번은 작물의 유전성.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배개설에서는 아까 한 문제 나왔죠. 한 문항. 여기 뭐가 나서? 생태적 분류. 그쵸? 분류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다음 재배 환경이 7문제. 기술이 5문제. 유전성이 7문제. 근데 이게 사실은 건토 효과가 논토양, 밭토양인 재배 환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얘는
토양 환경. 그렇죠? 논토양과 밭토양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서 볼 수 있어? 우리가 정지하는. 그래서 재배 기술에 넣을 수도 있고 재배 환경에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재배 기술에 넣는다면 6문제 6문항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다른 때보다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면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에서 보통 뭐 15에서 한 14, 뭐 15, 뭐 이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작물의 유전성에서 출제가 7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걱정을 했는데 사실 작물의 유전성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까 보신 대로 역엽의 육종이냐, 그 다음에 집단 육종이냐, 뭐 이런 거, 영양 번식 작물에서의 뭐 번식 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고 또 하나 작물의 유전성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산 문제라든가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난이도 또한 높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거의가 뭐 고득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취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만 쉬운가? 여러분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날 4월 8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시험을 보러 가면서 많이 긴장을 했겠지만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여러분들 같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문제를 받아보니까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고득점을 하셨으리라 믿음이 갔습니다. 모두가 다 고득점을 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서 내 전공에서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재배학 개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 거의 만점에 맞는 점수를 받아야만 다른 분들하고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손 모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